또 회사를 살리는 그런 정책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될 텐데 지금 GM도 한국 정부에 노조도 한국 정부에 전부 다 자기들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나태하고 있다가 전부 다 정부에 다 책임을 다 지운단 말씀이에요. 그런 형국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정부가 취해야 할 그런 스탠스가 어떤 건지 노조를 향해서 좀 따가운 소리도 할 줄 알고 좀 그 분야에 좀 유연한 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협상 못해요? 의원님, GM 관련해서는 GM 경영진뿐만 아니라 노조도 같이 협심을 해야 이 문제가 같이 풀려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드린 말씀이잖아요. 예.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전에 질의하시지 못한 의원들이 오시면 그분들은 본질의로 간주해서 5분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제 추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오전에 국무조정실장님, 금융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가상화폐 관련한 정부의 현재로서의 분명한 입장 조율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 질의는 질문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가상화폐를 실질적인 지불수단으로서 화폐로 인정할 것인지, 두 번째 거래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입장이 나왔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표에서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걸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상통화 관련돼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인 지불 수단이면서 화폐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여쭤보셨는데요. 정부로서는 그 가상통화가 이 법정 화폐는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일단 가상통화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취급하는 취급업소와 관련해서 각종 불법 행위라든가 또는 거래의 불투명성을 갖다가 막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다 하는 그런 방침 하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에 일단 지금까지는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한다든가 가상통화와 관련되는 자금 세탁 방지에 주력해 왔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입장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취급업소를 폐쇄해야 된다는 의견과 아니다 가상통화를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공식적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정부는 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가상통화에 대한 성격을 딱 이리적으로 성격 규명을 하고 하는 그런 나라는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방향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실장님, 금방 그 말씀 2달 전에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2달 이후에도 아직 세계에서 똑부러지게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밖에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 가상통화를 이 취급업소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의견부터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문제가 각각 다 상당히 일장일단이 있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부처 내에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기에는 아직까지 좀 상황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도 가상화폐 관련한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관련한 법적 지위,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소위 법적 규율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최소한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이제 정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이 미래기술의
이 발전을 담보하는 이런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2달 전과 지금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각 간사가 맡고 계시는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를 통해서 국회의 권능을 통해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위원 개선의건과 관련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청원심사 소위원장을 사임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이준복 위원을 청원심사 소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네요? 우리 최은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께 한 가지 좀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참 오늘 안건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도 많고 예. 그런데 의원님들이 많이 자리를 안 지키시기 때문에 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추가 질문 시간 한 5분 정도로 허용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예,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지 않으셨던 우리 전해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익위원장님께 예. 질의할게요. 위원장 되시고 나서 권익위원회 맡으시면서 그동안 권익위 기능에 대해서 반부패 권익행정혁신추진단 결성했었죠. 예.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결과는 12월 거의 11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 2개월 넘게 조직 재설계 작업을 마쳤습니다. 뒤에 질의하겠지만 행정심판 기능 예. 이것 말고 또 뭐 있어요? 중요한 게. 부패 방지 기능과 고충 처리 기능이 함께 있습니다. 말고요. 예. 그 추진단에서 그 주요하게 혁신 추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주된 내용이 뭐가 예, 있냐고요? 그 추진단의 주 내용은 권익위 출범 이후에 이제 그 성과를 평가하면서 한마디로 부패 방지 기능과 고충 처리 기능은 접수 창구가 일원화되고 기능 간 상호 그 시너지 효과도 상당했다라고 평가한 반면에 그 행정 심판 기능은 애초부터 그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만큼 반부패 청렴 조직 중심으로 기능을 재설계할 경우에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보호법 등 이런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 기능 그는 소위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이야기하는데 작년 5월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예, 권익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예,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반부패 정책 관련해서 제대로 정책을 못했다라고 지적한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지적은 심판 기능을 이관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예, 권익위 전반에서 반부패 정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자꾸 위원장께서는 심판 기능만 떼면 마치 권익위가 잘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건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린 그렇지는 게 않습니다. 예, 그것도 추진단에서- 포함된다는 것이죠. 물론요. 예. 그러겠죠. 그래서 뭘 또 바꿔야 돼요? 예, 저희가 그 조직 재설계하는 법률안도 제출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최소한의 것이었고 이 전체적으로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선 명칭 또 소속 구성원의 대표성 강화 또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이런 등등의 것이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참여정부 때 하다가 말았던 예.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지금 권익위에서 다시 주관하시죠? 예, 예.
이제 그 예, 회의가 그것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5월에 예. 조직 진단한 게 물론 이제 기능 이관, 뭐 저는 기본적으로 심판 기능을 이관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말고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권익위에서 주도하는 것은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반부패 관련해서 조사와 수사뿐만이 아니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근원적인 개인의 일탈에 의한 범죄 행위나 또는 위법 행위는 늘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바꿀 수 있으면 그것은 반부패 정책의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 부처의 조사기관이나 수사기능이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권익위원회가 잘 해야 된다. 예. 그런 면이 반부패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역할 아니냐. 예. 그걸 지난 9년, 10년간 제대로 못하니까 예. 다만 청렴 지수의 객관적인 지표뿐만이 아니고 예. 과연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제가 말씀드린 제도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냐라는 것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그러나 아무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위원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예. 결론적으로 심판 기능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찬성합니다. 특히 그걸 이관하는 데 있어서 이관에 찬성한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안이 법제처 산하로 가는 거죠. 예. 예, 법제처 산하로 해서 좀 불필요한 사무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중복을 좀 피하고 그리고 나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잘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지 지금 이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이관에 대해서 또 다른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또 다른 그 논란을 하지 마시고 기왕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법제처 산하로 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하시고요. 예. 그걸 지금 소위에서 논의되고 이야기 앞으로 돼야 될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필요성에 불구하고 약간의 논란은 있는 것 같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빨리 조직을 재정비하고 나서는 본연의 일, 예. 제가 반부패 일이 본연이거든요. 예. 거기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이 있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아주 적절한가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장기적으로 위원장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동감입니다. 사실 그 조직 이관에 따른 예산 수반에 불필요한 점 또 입법 절차가 용이한 점 무엇보다도 그 조직의 그 어떤 그 안정화 이런 측면에서 권익위를 부패 방지 쪽을 중심으로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연계성이 가장 적은 부분이 행정심판이고 사실 그 행정심판은 법제처로 이관된다고 할 경우에 법제처는 지난 81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사실 그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이 현실적인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국회에 이 논의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로서는 그걸 또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도봉을구 출신 김선동 의원입니다. 오전 질의에도 GM 사태 의원님들 많이 짚으셨을 텐데요. 저는 우리 GM 사태가 정말 예견된 참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GM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GM한테 돈을 뜨고 이게 당한 거 아니냐라는 포인트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장님 뒤에 나와 계시죠? 네, 들어주십시오. GM이 한국에 얼마 투자했죠?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5천억 이상을 투자하고 그동안 대출금으로 들어온 게 한 3조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국 GM 설립 시 5천억 투입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4,912억 원, 5천억 좀 못되게 했습니다. 약 1조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차입금은 2조 5천억 원 했는데 이것은 매년 5%의 고금리 가지고 왔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1조 정도 투입했습니다.
근데 한국 GM이 우리 PPT 좀 띄워주십시오. 한국 GM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6년간 가져간 돈, 특히 연구 개발비 한 명목으로만 가져간 게 저 표 보시면 7조 1,650억 원 가져갔습니다. 연구 개발비 명목으로만요. 적자가 날 때도 꾸준히 가져갔습니다. 연평균 4,777억 원 가져갔습니다. 이것 외에도 업무 추진비나 등속에 알지 못하는 그런 명목에 그런 가져간 액수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GM 2014년부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본 잠식이 크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주주감사권 행사는 2017년 3월에야 비로소 우리 권리가 얘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권 행사도 GM의 비협조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된 후에 부랴부랴 실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장이 우리 산업은행에서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2대 주주로서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선을 다한 노력입니까? 비토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장 담보로 인한 철수 가능성을 방지하였고요. 또 그 외에도 수차 13년 이후 수차에 걸쳐서 관리비용 문제, 금리 인하 문제, 그다음에 경영대선 대책, 경영진단 컨설팅 요구, 주주감사 실시 등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 산업은행장님, 우리 들으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 답변 보고 많이 아마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2,132억 원 집어넣습니다. 현재 장부 가치가 0원입니다. 제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저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의 제 역할을 했다. 상당히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리 감독에 큰 구멍이 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가 늘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부터 걱정을 했습니다만 주요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두 손을 다 놓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구조조정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 왜 한 번도 개최 안 하느냐. 행정규칙상 월 1회씩 하기로 돼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겨우 지난 12월에야 한 8개월이나 지났습니까? 12월 8일에야 비로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조조정, 고통분담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노사 고통분담이 빠져 있는 이 대책은 이건 대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주요 산업 분야 또 강조합니다만 자동차, 철강, 유화, 건설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죄송하지만 주요 산업 분야 구조조정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으면 금융위원회에서 돈줄을 잡고서 우리 구조조정을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주요 산업부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체제로 과연 가능할 건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우리 금융위원장님 와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전망과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역할 이것이 굉장히 저는 주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상당히 기능이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능상의 재편이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소신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관여되어 있는 주체들이 전부 고통분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에서 산업부로 주관 부처가 이관되었다라기보다는 종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금융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산업 정책적인 측면이 그에 대한 고려가 소홀히 했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데는 결국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만큼 금융위의 핵심적인 역할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종전에 그러한 데 대한 어떤 그 고려 차원에서 산업 정책적인 측면을 좀 더 고려하기 위한 산업부의 역할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연히 그 금융위, 산업부 그리고 또 GM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까지 합심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부처든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기업 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금융위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분과에 가면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부분은 산업부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가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GM도 GM이지만 앞으로 더 큰 우리 주요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산업부가 가지고 이것을 행사한다. 그건 아무런 고삐도 잡고 있지 못한 산업부가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저는 크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위 역할이 저는 좀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그런 역할과 이런 의식들,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돼서 설정되지 않으면 주요산업 구조조정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분발과 그다음에 역할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은행들의 가상금리 부과와 관련해서 그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는 그 은행들의 가상금리 그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불합리한 점을 특별히 발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최근에도 특히 작년 말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에 저희들이 특별히 더 은행들의 그 대출금리 결정 과정을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뭐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한두 살에 조금 설득력이 약하게 조정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또 은행들이 원상 회복을 시켰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그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계부채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가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에 네. 비해서 은행들 오전에 제가 카드사들 얘기도 했지만 뭐 금융회사들은 수익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이 사실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봐도요. 그 결과적으로 가상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은행들의 목표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좀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 상승폭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목표이익률 상승폭 자체가 그 기업에 비해서 가계가 32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폭도 기업 대출보다 그 가계 대출 금리 상승폭이 3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봤을 때 합리적이냐 아니면 가계가 만만하기 때문에 가계대출에서 조금 더 예대마진을 손쉽게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보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금리 동향 중에서도 조달금리는 뭐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 은행이 임의로 조정하는 가상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그 가계대출 분야에 대한 금리 상승폭과 기업대출 분야의 금리 상승폭이 얼마나 다른지는 좀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상금리를 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책정 방식 과정에 있어서가 상당히 이제 불투명한 것 같다. 그 금융감독당국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그 관리를 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추후에 좀 더 관련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이제 작년 5월부터 시중은행이 가상금리 올릴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를 네. 거치고 그리고 목표익률도 경영 그 목표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가계대출 목표익률 이렇게 다 올렸거든요. 은행들이. 근데 15곳 중에 내부 심사위 가동된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좀 뭘 들여다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은행들의 가상금리 책정 과정은 지금 그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의 그 고통과 반비례하게 수익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 이거 좀 들여다보고 좀 적절히 개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지금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서 금융위가 좀 심각한 수준이네요. 적발 건수가. 지금 그 전체 275개 공공기관에서 금융위하고 국조실 이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이제 이렇게 85건이나 좀 적발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정 조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보훈처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의무 복무 중에 이제 가혹행위를 사망한 윤일병 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신 바에 대해서 좀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근데 좀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새 정부 들어서 지난번 또 그 질의 이후에 좀 빨리 결정을 내려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근데 왜 4년간 이게 이렇게 계속 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윤일병 가족분들을, 유가족분들을 만났더니 이 유족분들께서 다른 유족들이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지금 남아있는 해결돼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어떻게 지금 저희 보훈처에서는 제가 온 다음에 의무 복무자에 대해서는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지금 각종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가산금리 책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한 중순까지 기간으로 해서 현지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결정 과정에서 그 내부적인 절차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다 점검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면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서 좀 더 제도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연합회가 만들고 있는 대출금리 산정책의 어떤 모범 기준에 새롭게 반영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중에서 금융위 소관 분야가 건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공정거래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께 함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국 GM이 그렇게 적자가 난 원가 구성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게 미국의 GM 또 전 세계 GM 자동차를 비교하더라도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보셨죠? 동의하시죠? 뭔가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우리나라만 너무 턱없이 원가비 높다는 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1월 28일 날 저희 방에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 GM 이전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국세청에 통보,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자료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셨죠? 네. 근데 별도 공문이나 협조전 없이 전화로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진정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따져보실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사실 공정위가 그 본사와 한국 GM 사이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전 거래 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조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예, 봤습니다. 예. 조사 필요성 인정하신 거죠. 아까 그 내용을 보셨을 때 우리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위원장님으로 미국 GM, 모기업이 사익 편취를 한다라는 어떤 혐의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예, 그 현행 23조의 2조항의 사익 편취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미국 본사에서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까 그 납품한 부품을 반품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셨죠? 예. 올드 크루즈 모델 D2LC라고 보통 그 GM에서 얘기하는데 그 차종을 군산에서 생산 합의할 때 2교대를 1교대로 또 비정규직을 정리 해고하면 8만 대 정도 물량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1,100명에 상당하는 직원을 정리 해고했습니다. 근데 8만 대 준다 그랬다가 2만 대 정도 주다가 지금 폐쇄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갑질로 인한 그런 불공정 거래 전형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업자들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라기보다는 이제 한 기업 내에서의 어떤 고용 관계 또는 이제 경영 전략과 관련된 문제라서 직접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런 경영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에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선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공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의를 갖고 반드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GMK가 하도급 업체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신고된 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특별한 신고 사건은 없습니다만은 필요하시면 뭐 직권으로도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중요한 인정을 해주셨는데 국세청이 그 이전 거래 가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 귀하게 듣겠습니다. 예, 국세청과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예, 금융위원장님. 네. 그동안 GM에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무기력했던 산업은행에 대해서 업무 감사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국감 때도 그렇고. 근데 검토한데 보고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하셨죠? 업무 감사. 그리고 보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시행을 안 해주신 거니까 시행을 다시 해주시길 기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GM의 원가 구성 비율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금감원도 좀 특별 감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안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금감원장님, 그 회계조사 문제 없다라고 아까 우리 최운열 그 의원님이 그 보도된 자료를 보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분식 회계라는 게 꼭 단기 순이익을 과대 계상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거꾸로 이 규모를 작게 해서 매출 원가의 과대 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역분식 회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뭐 들여다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네.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 감리를 한다고 저희한테 1월 23일 날 그런 답변이 들어왔었는데 특별 감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네. 특별 감리 하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저 CFO를 다시 한번 만나서 지금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정리한 것을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회계 감리가 필요하다면 그 금리한테 요청을 하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또 국무조정실장님,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 계시는데 아까 있었던 문제점을 다 인식하셨으니까 국세청과 논의해서 이전 가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주시는 것을 한번 논의해서 꼭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예.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세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셨잖아요. 그걸 들여다봐야 이 문제에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애국심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운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GM 문제를 푸는 우리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어딘가요? 정리된 게 있습니까? 공재정 실장님. 현재는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중심- 정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일관되게 정해 주시고, 또 GM 문제로 지금 끝날 사항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산업구조조정의 원칙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GM 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하고도 지금 연계되어 있잖아요. 트럼프 그 산업 정책에 의하면 저는 굉장히 불길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기 기업들의 이제 리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원칙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 말려들고 코스트만 지불하고 결국은 나가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나갈 테면 나가라는 어떤 기조하에서 원칙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세 가지 입장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대주주 책임 있는 역할.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은 어느 것까지 생각하시나요, 우리 위원장님, 금융위원장? 그게 이제 그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냐는 실사를 하고 양쪽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원칙이 일단 대주주가 제일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천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고하시도록 대주주의 원칙 책임은 일단 3조 몇천억 대출해 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출자 전환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차등 감자라든지 감자를 일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정상화시키도록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고통분담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결국은 이것도 이제 노조의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삼성, 르노 해결할 때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동결하고 호봉제를 폐지하고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이끌어 갔잖아요. 이런 어떤 기조를 유지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제 정상화 방안, 그것은 아까 이제 실사를 진짜 원칙대로 좀 잘 하셔야 이런 가장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걸 우리 정부가 입장을 좀 천명하셔야 GM 본사하고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마이너한 문제입니다만 그 초대형 IB의 발행음 허가해 주는 거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회사에만 허용을 해주고 아직까지 다른 회사에 허용하지 않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해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회사가 일단 외형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1개 회사 빼고 나머지 4개 회사가 다 그 대주주 결격 여부를 심사해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융당국, 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일부러 지연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 그 당해 회사들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은 당해 회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빨리 치유돼서 저희도 이게 좀 원래 취지대로 더 인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경제인문사연구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과거에 몇 차례 저희들이 여기서 지적된 게 이제 그 각 국책연구원들이 지나치게 외부 영역의 예산에 너무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불평도 많고 우수 인력들이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보고받으시고 세우신 게 있나요? 예, 지금 그런 문제들을 보고받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략 26개 국책연구기관들의 그 재정 상태를 보면 대략 절반 정도는 출연금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을 이제 수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탁에 늘 매달리게 돼 있고 또 기본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에서 국책연구기관을 존속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기본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추진을 해보시고요. 우리 보훈처장님, 그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 잘 추진되고 있으시죠? 네, 지금 원래 이제 준공 예정일이 2020년 8월입니까? 네.
근데 제가 보고받는 바에 의하면 이게 또 한 6개월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한 120억 정도를 추가 예산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좀 시간이 그렇게 지연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가보훈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현재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한 간호사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네. 간호수당은 가족들이 국가유공자를 24시간 돌보는 데에 따라서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로 1962년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62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미비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진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오히려 일반 장애인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역차별의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역전 현상의 원인은 복지의 이중수혜를 방지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대상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원천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장애인 일반에 대한 복지정책이 계속 확대 강화되면 될수록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역차별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문제입니다. 이 내용에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훈처의 간호수당은 전체 상위 등급 7등급 중에서 1등급 전원과 2등급 중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현재 장애인 전체 6등급 중에서 3등급까지 지급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등급에 상관없이 장애인 활동 지원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상위 2등급 일부부터 7등급까지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들은 간호수당도 못 받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도 못 받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역차별이 유지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보훈처장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 부분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보다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실은 이중수혜 방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반 장애인보다 더 낮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보훈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시행하는 복지 정책은 이중수혜라는 잣대 없이 국가 유공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플러스되는 것이 올바른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공헌에 관련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 장애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그 공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역차별이 네. 발생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국무조정실장에게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역차별 문제는 국가보훈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 각 부처와의 협의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무조정실도 국가 유공자의 역차별 문제, 국가보훈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유한 킴벌리에서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서 대리점들에게 과징금을 전가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예. 예. 유한 킴벌리 산하 대리점들은 위법 사실은 물론 본사가 담합을 신고해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유한 킴벌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본사와 대리점이라는 갑을 관계인 경우에 본사가 대리점과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징금 감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의견도 이따 같이 질의 마치면 해주시고요. 특히 담합을 주도한 기업의 경우에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100%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차등 부과하는 한편 또 검찰 고발을 면제해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유한 킴벌리 차원에서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의 과징금 떠넘기기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유한 킴벌리 본사에서 과징금 대납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한 킴벌리가 과징금을 대납하겠다고 하면 과징금 대납을 인정할 계획이 있는지도 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한 킴벌리 논란을 대상으로 담화를 계획하고 리니언 씨를 최대 수혜를 입고 있는 주범은 오히려 가지고 상대적으로 의뢰 입장인 종범의 대신 처벌을 받는 불공정한 결과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정위가 이번 기회에 리니언 씨 취지는 설립에 악용은 막고 사회적인 교육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드렸던 질문들을 간단하게 위원장께서 대답해 주시고 국무조정실장도 마지막에 우리 보훈 대상자들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리니언시 제도는 인과응보라는 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에는 분명히 어울리지는 않지만 담합을 적발하는 특히 국제 카르텔을 적발하는 사실상 유일한 어떤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없애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운행의 어떤 효율성, 특히 공정위의 엄정하고 투명한 어떤 법 집행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그 유한 킴벌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물론 담합을 강요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행법에 의해서도 리니언시 혜택을 주지 않도록 돼 있는데 다만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가불관계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과징금과 면제 대납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심의 과정에서 유한 킴벌리가 상생 협력의 노력을 약속한 바도 있고 이것이 이제 또 언론 보도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한 킴벌리가 대리점에게 과징금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던 부분이라서 저희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하기가 어려운 사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리니언시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미묘한 점에 관해서 저희 공정위가 앞으로 주의 깊게 어떤 살피고 또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아까 말씀주셨던 보훈 대상자의 역차별 문제는 일단 보훈처에서 검토를 주로 하고요. 저희 국조실에서 같이 보훈처하고 합동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까지 연관되는 문제가 있다면 제가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라도 이런 불합리한 역차별 문제는 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GM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독원장님, 아까 특별감리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꼭 하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산업은행이 이 GM과 맺은 협약서가 있죠. 맨 처음에 우리가 2002년 얘기하십니까? 예. 예, 그게 지금 공개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공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가능합니까? 예. 지금 그 주주 특별 결의 사항 내용입니다. 주주 특별 결의가 있으면 오픈하는 거예요? 주주 특별 결의 사항에 대한 대상이 무엇이며 예. 그 지분율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 해서 처음에 할 때는 75%로 네. 정했다가 예. 2010년도에 GM이 추가 출자를 해서 지분이 내려가면서 그걸 다시 85%로 올리는 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제가 노조 그 분들하고 좀 만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산업은행의 그 협약 내용을 좀 공개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공개 사항은 아니라는 하네요. 제가 그 당시에
이 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몰랐습니다만 그러면 그 사항 자체는 공개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공개가 아니더라도 뭐 7개의 특약 내용이 있고 이 부분이 17개의 특약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컨피덴셜 사항입니까? 비밀 유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밝혀도 되는 겁니까? 네, 비밀 유지 사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언론상을 통해서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이 부분을요. 자, 공개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비밀 유지가 유지되는지는 제가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이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예를 들면 열람은 이게 다 번역분도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열람은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네, 열람도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총 자산 20% 초과하는 자산 매각의 매각임 양도에 대해서 저희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작년 10월에 그 소멸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자산 5%를 초과하는 자산의 매각 양도 가운데서 본지사 간의 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제대로 된 실사가 되겠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까 산업은행장께서 주로 원가율이 높은 이유, 그 다음에 그동안 한국 GM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뭐 R&D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가의 부품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실사 과정에서 반드시 그 부분이 충분히 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사 이후에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때 저는 반드시 군산 공장의 정상화를 포함한 이 경영정상, 한국 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M이 설사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산업은행이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지원을 한다든가 뭘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산업은행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한국 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를 할 때 반드시 군산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전제로 해서도 한국 GM 전체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아까 말씀하신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금 실무진의 조언에 의하면 회사와 협의해서 회사가 오케이 하면 허락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와 협의해서 이것이 공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저는 그런 뭐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서 평가를 받고 서로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답변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5대 원가에 관한 트랜스퍼 프라이스 이전 가격 문제, 고금리 문제, 그다음에 본사의 관리비 내용 문제, 그다음에 기술 사용료와 더불어서 인건비, 이게 5대 원가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실사 과정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도 그 5대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아직까지는 GM 본사에서도 저희와 관련해서 그동안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그러면서 주주 간의 신뢰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한테 사과를 했고 조속한 그대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실사를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하에 지금 실무자 간 구체적인 실사의 범위, 방법, 기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정사와 관련해서는 특정 공장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의논을 해달라는 것이고 지난번에 금융위 부위원장도 군산 현장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융위원장도 그 부분에 관해서 실사가 나오면 어쩌든지 간에 한국의 전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세워야 될 텐데 경영정상화 방안 안에 반드시 군산공장도 정상가동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다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전해드릴게 그때
저희 부위원장이 내려가서 그 군산 지역의 협력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 실사 결과가 나오면 실사 예. 결과를 가지고 한국 GM을 경영정사 방안을 강구할 때 예. 군산공장을 폐쇄로 전제로 해서 경영정사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군산공장의 정상가동, 재가동을 전제로 해서 한국 GM 전체의 경영정사 방안으로 마련을 해라 반드시.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부위원장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네, 저희도 뭐 군산공장 폐쇄를 당연시하거나 전제로 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최대한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군산공장까지의 정상화에 대한 이제 확신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뭐 중요한 얘기니까 좀 하세요. 예, 뭐 본인 지역구에 또 일이니까. 아, 그럴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진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컨트롤 타워가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다시 국무조정실로 바뀐 것까지 맞죠? 그러다가 조금 전에 우리 최원율 의원 질의하시는 내용에 보면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게 맞겠다 해서 가상화폐를 그러면 기재부가 이제 관장하는 거로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국조실에서 그 가상화폐는 무슨 문제죠? 사회 문제입니까? 아니, 뭐 거기는 법무부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 금융위 같이 해서 국조실이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1월 31일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재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컨트롤 타워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마 부총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국조실에서 컨트롤 타워로 해서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컨센서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론에 공개되는 대국민에 대한 메시지들은 통제하시든지 사전 조율을 거치십시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아니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님 두 분도 말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담당 국과장들은 혼란이 어떻게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시적인 부분들만 뭐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GM 사태는 누가 주무부수입니까? 어디가 GM 주무부수예요? 제가 알기로는 GM은 경제부총리가 전적으로 경제부처를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언론 보도된 내용들을 좀 봤어요. 구체적인 금액 등 지원 방안 논의는 산업은행이나 금융위 쪽에서 주최할 일이다. 이렇게 산업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재부는 총괄부서라 자세한 사안은 모두 주무부처 산업부와 기관 산업은행이 지행한다. 이렇게 또 기재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금융위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여기에다 퉁치려 하나? 담당은 산업부나 기재부에 가서 문의해라. 네? 지금 이 GM 사태나 가상화폐 사건의 현 주소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총리실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전혀 그렇게 능률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걸 맡았다가 나중에 책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각 부처가 빙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또 관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같이 TF를 구성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들을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GM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7년 전에 중국에 갔을 적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베이징에 진출해 있는 현지 법인장들을 제가 전부 만났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 여러 명 갔었습니다. 북경 현대자동차에 제가 이야기를 듣기를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파트너가 안 한다 그래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투자를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GM 사태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가 로얄티를 터무니없이 많이 가져간다. 이거는 개발비를 포함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섞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내수를 할 수 없고 앞으로 수출만 해라. GM이 지금 로얄티라는 이름으로 또 그와 유사한 이름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서로 다른 회계법을 가지고, 우리는 국제회계법을 써서 미국은 좀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방법의 회계법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북경에서 가져왔던 로얄티 못지않게 많은 돈을 빼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도 현대자동차가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중국 정부로부터 그 제재를 당하고 있어요. 이게 사드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벌써 7년 전에 북경 현대자동차는 투자조차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현대자동차만 중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5대의 자동차 공장들이 전부 여기 다 업체가 다 들어와 있다. 그런데 너거보다도 훨씬 작은 로얄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투자를 했던 국가에 가서 그 국가의 입장에서 보지 않냐고, 저거가 우울증, 현대자동차나 GM이나 자기들이 우울증 위치만 생각하고 이와 같은 사업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GM도 분명히 한국에다가 한국과의 관계를 좋게 생각하고 한국을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짓을 안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벌써 7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헛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GM 문제도 그때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많은 사람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 그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GM이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만들고 자기들 돈을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는 이런 이상한 짓들 안 했어요. 임원들 와서 얼마나 호화호식하면서 한국에 출장 왔습니다. 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그 어느 쪽에서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 일단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GM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소장 기업들 과도한 로얄티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을 정부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거래위원장님도 해당이 되고 우리 국무조정에도 해당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네 분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누구인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거 정말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명한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신 이진목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회사를 살리는 그런 정책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될 텐데 지금 GM도 한국 정부에, 노조도 한국 정부에 전부 다 자기들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나태하고 있다가 전부 다 정부에 다 책임을 다 지운단 말씀이에요. 그런 형국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정부가 취해야 할 그런 스탠스가 어떤 건지 노조를 향해서 좀 따가운 소리도 할 줄 알고 좀 그 분야에 좀 유연한 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협상 못해요? 의원님, GM 관련해서는 GM 경영진뿐만 아니라 노조도 같이 협심을 해야 이 문제가 같이 풀려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드린 말씀드잖아요. 예. 나중에 또 진행하겠습니다. 예. 혹시 오전에 질의하시지 못한 의원들이 오시면 그분들은 본질의로 간주해서 5분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제 추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오전에 국무조정실장님, 금융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가상화폐 관련한 정부의
현재로서의 분명한 입장 조율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 질의는 질문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가상화폐를 실질적인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로 인정할 것인지, 두 번째 거래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입장이 나왔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대표에서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걸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상통화 관련돼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인 지불 수단이면서 화폐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여쭤보셨는데요. 정부로서는 그 가상통화가 이 법정 화폐는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일단 가상통화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취급하는 취급업소와 관련해서 각종 불법 행위라든가 또는 거래의 불투명성을 갖다가 막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다 하는 그런 방침 하에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에 일단 지금까지는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한다든가 가상통화와 관련되는 자금 세탁 방지에 주력해 왔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입장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취급업소를 폐쇄해야 된다는 의견과 아니다 가상통화를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공식적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정부는 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 가상통화에 대한 성격을 딱 이리적으로 성격 규명을 하고 하는 그런 나라는 아직까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방향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실장님, 금방 그 말씀 2달 전에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2달 이후에도 아직 세계에서 똑부러지게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밖에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 가상통화를 이 거의 취급업소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의견부터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문제가 각각 다 상당히 일장일단이 있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부처 내에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까지 좀 상황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도 가상화폐 관련한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관련한 법적 주의,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소위 법적 규율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최소한 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이제 정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이 미래기술의 이 발전을 담보하는 이런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2달 전과 지금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각 간사가 맡고 계시는 우리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를 통해서 국회의 권능을 통해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잠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위원 개선의건과 관련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청원심사 소위원장을 사임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이준복 위원을 청원심사 소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네요? 우리 최은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좀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참 오늘 안건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전망과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역할, 이것이 굉장히 저는 주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상당히 기능이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능상의 재편이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소신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관여되어 있는 주체들이 전부 고통 분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에서 산업부로 그 주관 부처가 이관되었다라기보다는 종전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금융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산업 정책적인 측면이 그에 대한 고려가 소홀히 했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계 기업의 구조 조정을 하는 데는 결국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만큼 금융위의 핵심적인 역할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종전에 그러한 데 대한 어떤 그 고려 차원에서 산업 정책적인 측면을 좀 더 고려하기 위한 산업부의 역할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연히 그 금융위, 산업부 그리고 또 GM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까지 합심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부처든 자기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기업 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금융위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분과에 가면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부분은 산업부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가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GM도 GM이지만 앞으로 더 큰 우리 주요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산업부가 가지고 이것을 행사한다. 그건 아무런 고삐도 잡고 있지 못한 산업부가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저는 크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위 역할이 저는 좀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그런 역할과 이런 의식들,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돼서 설정되지 않으면 주요산업 구조조정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의 분발과 그다음에 역할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재윤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은행들의 가상금리 부과와 관련해서 그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는 그 은행들의 가상금리 그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불합리한 점을 특별히 발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최근에도 특히 작년 말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에 저희들이 특별히 더 은행들의 그 대출금리 결정 과정을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뭐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한두 사례 조금 설득력이 약하게 조정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또 은행들이 원상 회복을 시켰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계부채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가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은행들 오전에 제가 카드사들 얘기도 했지만 뭐 금융회사들은 수익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이 사실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봐도요. 결과적으로 가상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은행들의 목표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좀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 상승폭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목표이익률 상승폭 자체가 그 기업에 비해서 가계가 32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폭도 기업 대출보다 그 가계 대출 금리 상승폭이 3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봤을 때 합리적이냐 아니면 가계가 만만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에서 조금 더 예대 마진을 손쉽게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 보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금리 동향 중에서도
조달금리는 뭐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 은행이 임의로 조정하는 가상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그 가계대출 분야에 대한 금리 상승폭과 기업대출 분야의 금리 상승폭이 얼마나 다른지는 좀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보고. 그러니까 좀 합리적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않다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상금리를 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책정 방식 과정에 있어서가 상당히 이제 불투명한 것 같다. 그 금융감독당국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그 관리를 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추후에 좀 더 관련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이제 작년 5월부터 시중은행이 가상금리 올릴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를 네. 거치고 그리고 목표이익률도 경영 그 목표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가계대출 목표이익률 이렇게 다 올렸거든요. 은행들이. 근데 15곳 중에 내부 심사위 가동된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좀 뭘 들여다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의원님들이 많이 자리를 안 지키시기 때문에 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추가 질문 시간 한 5분 정도로 허용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예,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지 않으셨던 우리 전해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익위 원장 예. 이렇게 질의할게요. 위원장 되시고 나서 권익위원회 맡으시면서 그동안 권익위 기능에 대해서 반부패 권익행정혁신추진단 결성했었죠. 예.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결과는 12월 거의 11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 2개월 넘게 조직 재설계 작업을 마쳤습니다. 뒤에 질의하겠지만 행정심판 기능 이것 말고 또 뭐 있어요? 중요한 게. 부패 방지 기능과 고충 처리 기능이 함께 있습니다. 말고요. 예. 그 추진단에서 그 주요하게 혁신 추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주된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그 추진단의 그 주 내용은 권익위 출범 이후에 이제 그 성과를 평가하면서 한마디로 부패 방지 기능과 고충 처리 기능은 접수 창구가 일원화되고 기능 간 상호 그 시너지 효과도 상당했다라고 평가한 반면에 그 행정심판 기능은 애초부터 그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만큼 반부패 청렴 조직 중심으로 기능을 재설계할 경우에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보호법 등 이런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 기능 그는 소위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이야기하는데 작년 5월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예. 권익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예.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반부패 정책 관련해서 제대로 정책을 못했다라고 지적한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지적은 심판 기능을 이관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예. 권익위 전반에서 반부패 정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자꾸 위원장께서는 심판 기능만 떼면 마치 권익위가 잘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않습니다. 예, 그것도 추진단에서 포함된다는 것이죠. 물론요. 예. 그러겠죠. 그래서 뭘 또 바꿔야 돼요? 예, 저희가 그 조직 그 재설계하는 법률안도 제출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그 최소한의 것이었고 이 전체적으로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서 우선 명칭 또 소속 그 구성원의 대표성 그 강화 또 뭐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뭐 이런 등등의 것이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참여정부 때 하다가 말았던 예.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지금 권익위에서 다시 주관하시죠? 예, 예. 이제 그 회의가 그것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5월에 예. 조직 진단한 게
물론 이제 기능 이관, 뭐 저는 기본적으로 심판 기능을 이관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고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권익위에서 주도하는 것은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의 반부패 관련해서 조사와 수사뿐만이 아니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근원적인 개인의 일탈에 의한 범죄 행위나 또는 위법 행위는 늘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바꿀 수 있으면 그것은 반부패 정책의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 부처의 조사기관이나 수사기능이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권익위원회가 잘 해야 된다. 그런 면이 반부패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역할 아니냐. 그걸 지난 9년, 10년간 제대로 못하니까 다만 청렴 지수의 객관적인 지표뿐만이 아니고 과연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제가 말씀드린 제도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냐라는 것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나 아무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위원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결론적으로 심판 기능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찬성합니다. 특히 그걸 이관하는 데 있어서 이관에 찬성한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안이 법제처 산하로 가는 거죠. 법제처 산하로 해서 좀 불필요한 사무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중복을 좀 피하고 그리고 나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잘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지 지금 이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이관에 대해서 또 다른 마무리해 주십시오. 또 다른 그 논란을 하지 마시고 기왕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법제처 산하로 해서 가능한 신속하게 하시고요. 그걸 지금 소위에서 논의되고 이야기 앞으로 돼야 될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필요성에 불구하고 약간의 논란은 있는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조직을 재정비하고 나서는 본연의 일, 제가 반부패 일이 본연이거든요. 거기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고충처리위원회와 같이 있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아주 적절한가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장기적으로 위원장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동감입니다. 사실 그 조직 이관에 따른 예산 수반에 불필요한 점, 또 입법 절차가 용이한 점, 무엇보다도 그 조직의 그 어떤 그 안정화 이런 측면에서 권익위를 부패 방지 쪽을 중심으로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연계성이 가장 적은 부분이 행정심판이고 사실 그 행정심판은 법제처로 이관된다고 할 경우에 법제처는 지난 81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사실 그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국회에 이 논의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로서는 그걸 또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동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도봉울구 출신 김선동 의원입니다. 오전 질의에도 GM 사태 우리 의원님들 많이 짚으셨을 텐데요. 저는 우리 GM 사태가 정말 예견된 참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GM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GM한테 돈을 뜨고 이게 당한 거 아니냐라는 포인트에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장님 뒤에 나와 계시죠? 네, 들어주십시오. GM이 한국에 얼마 투자했죠?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5천억 이상을 투자하고 그동안 대출금으로 들어온 게 한 3조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국 GM 설립 시 5천억 투입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4,912억 원, 5천억 좀 못되게 했습니다. 약 1조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차입금은 2조 5천억 원 했는데 이것은 매년 5%의 고금리 가지고 왔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1조 정도 투입했습니다. 근데 한국 GM이 우리 PPT 좀 띄워주십시오. 한국 GM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6년간
가져간 돈, 특히 연구개발비 한 명목으로만 가져간 게 저 표 보시면 7조 1,650억 원 가져갔습니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만요. 적자가 날 때도 꾸준히 가져갔습니다. 연평균 4,777억 원 가져갔습니다. 이것 외에도 업무 추진비나 등속에 알지 못하는 그런 명목에 그런 가져간 액수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GM 2014년부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본 잠식이 크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주주감사권 행사는 2017년 3월에야 비로소 우리 권리가 얘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권 행사도 GM의 비협조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된 후에 부랴부랴 실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장이 우리 산업은행에서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2대 주주로서 저희가 한계는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최선을 다한 노력입니까? 비토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장 담보로 인한 철수 가능성을 방지하였고요. 또 그 외에도 수차가 13년 이후 수차에 걸쳐서 관리 비용 문제, 금리 인하 문제, 그다음에 경영대선 대책, 경영진단 컨설팅 요구, 주주감사 실시 등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 산업은행장님, 우리 들으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 답변 보고 많이 아마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2,132억 원 집어넣습니다. 현재 장부 가치가 0원입니다. 제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저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에 제 역할을 했다. 상당히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리 감독에 큰 구멍이 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가 늘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부터 걱정을 했습니다만 주요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두 손을 다 놓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구조조정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 왜 한 번도 개최 안 하느냐. 행정규칙상 월 1회씩 하기로 돼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겨우 지난 12월에야 한 8개월이나 지났습니까? 12월 8일에야 비로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조조정, 고통분담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노사 고통분담이 빠져 있는 이 대책은 이건 대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주요 산업 분야 또 강조합니다만 자동차, 철강, 유화, 건설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죄송하지만 주요 산업 분야 구조조정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으면 금융위원회에서 돈줄을 잡고서 우리 구조조정을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주요 산업부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체제로 과연 가능할 건지.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우리 금융위원장님. 은행들의 가상금리 책정 과정은 지금 그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의 그 고통과 반비례하게 수익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 이거 좀 들여다보고 좀 적절히 개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지금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서 금융위가 좀 심각한 수준이네요. 적발 건수가. 지금 그 전체 275개 공공기관에서 금융위하고 국조실 이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이제 이렇게 85건이나 좀 적발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정 조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보훈처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군 의무 복무 중에 이제 가혹행위를 사망한 윤일병 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 주신 바에 대해서 좀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근데 좀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지난번 또 그 질의 이후에 네, 좀 네. 빨리 결정을 내려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근데 왜 4년간 이게 이렇게 계속 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네. 윤일병 가족분들을, 유가족분들을 만났더니 이 유족분들께서 다른 유족들이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지금 남아있는 해결돼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처에서 어떻게. 네, 지금, 네, 지금 저희 보훈처에서는 제가 온 다음에 의무 복무자에 대해서는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지금 각종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가산금리 책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한 중순까지 기간으로 해서 현지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결정 과정에서 그 내부적인 절차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다 점검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면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서 좀 더 제도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연합회가 만들고 있는 대출금리 산정책의 어떤 모범 기준에 새롭게 반영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중에서 금융위 소관 분야가 건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공정거래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장님께 함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국 GM이 그렇게 적자가 난 원가 구성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게 미국의 GM 또 전 세계 GM 자동차를 비교하더라도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걸 다 보셨죠? 동의하시죠? 뭔가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우리나라만 너무 턱없이 원가율이 높다는 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1월 28일 날 저희 방에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 GM 이전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국세청에 통보,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자료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셨죠? 네. 근데 별도 공문이나 협조전 없이 전화로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진정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따져보실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사실 공정위가 그 본사와 한국 GM 사이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식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요청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전 거래 가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조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예, 조사 필요성 인정하신 거죠. 아까 그 내용을 보셨을 때 우리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위원장님으로 미국 GM, 모기업이 사익 편취를 한다라는 어떤 혐의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예, 그 현행 23조의 2조항의 사익 편취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미국 본사에서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까 그 납품한 부품을 반품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 주셨죠? 예. 올드 크루즈 모델 D2LC라고 보통 그 GM에서 얘기하는데 그 차종을 군산에서 생산 합의할 때 2교대를 1교대로 또 비정규직을 정리 해고하면 8만 대 정도 물량을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1,100명에 상당하는 직원을 정리 해고했습니다. 근데 8만 대 준다 그랬다가 2만 대 정도 주다가 지금 폐쇄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갑질로 인한 그런 불공정 거래 전형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업자들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라기보다는 이제 한 기업 내에서의 어떤 고용관계 또는 이제 경영 전략과 관련된 문제라서 직접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그런 경영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거래 관계에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선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공히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의를 갖고